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엽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지원할지, 또 주소미아 종료 이후 균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해선 두 정상이 어떤 공감대를 이룰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착 당일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기조연설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아침에 열립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이 거의 7달 만에 비핵화 협상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됩니다. 도착 직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실무대화 재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미 간의 많은 분석과 공조가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과 지지 기반을 다지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한미 양국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왔다면서 지난해 추진됐던 종전선언 역시 평화체제로 가는 중요한 스텝이고 철진한 프레임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이후 커지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털어내는 것도 문 대통령의 숙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일 공조 강화, 한일 갈등 해결 등 민감한 현안 모두가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맹과 흔들릴 수 없는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건 남북 대화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한미,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모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이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후 안전보장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역시 뉴욕에서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 오는 25일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3년 연속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는 이제는 우리 정부도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을 향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의 노력과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DMZ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 제거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유엔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입니다.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후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안전보장을 포함해 제재 해제 등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공조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는 우리와 미국, 유엔이 모두 같다는 것이 정부 평가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신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지원했던 연세대와 이화여대, 아주대, 충북대, 로스쿨 등도 압수수색해 과거 제출한 입학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레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엽니다. 법무부는 두 차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등에서 검토 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국 검사와 직원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법무,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도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관점의 이견을 보였는데요.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급기야 조 장관의 먼지까지 탈탈 털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한 달이나 하고도 확실한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겉으로는 정치 검찰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의 속도 점차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모른 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거취 표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이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직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건 초유의 사태라며 검찰 수사를 넘어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부부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 장관이 더는 검찰을 지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넘어 사실상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공개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이어서 수사 상황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의 부정평가가 5주째 긍정평가를 웃돌았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일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 4주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9월 3주차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0%포인트 하락한 45.2%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올라 52%로 집계됐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 월요일인 16일 긍정평가는 42.3%, 부정평가는 54.8%로 집계돼 일간 최저치와 최고치를 각각 경신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연이어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 중후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면서 일간 주간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중도층이라든지 20대, 40대, 즉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죠. 이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결집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1%로 1.4%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2.4%포인트 올라 32.5%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은 상승하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동반 하락하면서 보수 성향 정당이 모두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어서 확진 판정이 날 경우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농장입니다. 아침 6시 40분 어미돼지들이 유산 증세를 보이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내두에서 유산 증상이 있어 의심 신고를 하였습니다. 유산 증상은 고열, 식욕부진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증상의 하나입니다. 지난 20일 연천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가 음성으로 판정돼 한숨 돌리나 했는데 사흘 만에 또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김포는 파주 연천과 함께 중점 관리 지역 6곳 중의 하나로 돼지 이동이 금지된 곳입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처음이어서 방역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조서가 쏟아져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그 분치기 통진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방역차 돌리면서 현재 돼지 혈액을 채취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진 여부는 오늘 밤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 농장은 남은 음식이 아닌 사료를 먹였으며 야생 멧돼지 등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 1,800여 마리를 포함해 부근 3km 내에는 3,2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확진 판정이 나오면 모두 살처분됩니다. 파주와 연천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발병 이후 아직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YTN 홍순욱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련 기관 등 3곳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를 맡은 경상북도의 검역기관 등 3곳에서 해당 직원의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을 하면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지금까지 3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교통통제를 하던 경찰관 2명과 구조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 2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노후주택 붕괴와 빗길 교통사고 등으로 3명이 숨졌지만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본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로와 농경지, 주택 등 시설물 피해는 민간시설 320여 건, 공공시설 1,410건 등 모두 1,730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 타파 전국 곳곳에 상처를 남겼는데 특히 농산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네, 보름 만에 또다시 태풍 피해를 본 농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까지 드러낸 채 뽑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익어가는 사과는 바닥에 내린 겁니다. 멀쩡히 달려있는 사과도 상품성을 잃은 겁니다. 강풍에 서로 부딪히면서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과수원마다 태풍이 핥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얼음골에서만 250헥타르의 과수원이 농사를 망쳤습니다. 수확을 곧 앞둔 사과뿐만 아니라 자식 같던 나무까지 잃은 농민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참담하죠. 이 나무 키우는 데만 몇십 년 걸리는 나무도 있고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렸는데 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들녘도 비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락이 여물어 고개를 숙여야 할 벼는 바람에 쓰러지고 물에 잠기면서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벼를 일으키려 논으로 나온 농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말도 못하죠, 그것은. 농민들이 1년 내에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거는데 한번 이래 잡으면 1년 농사 헛것 떼버리고 막막하죠. 태풍 타파는 전국 3,200헥타르의 농가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태풍 링링이 핥히고 지나간 지 보름 만에 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수확을 바로 앞두고 잇따라 몰아친 태풍에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태풍 타파는 특히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하면서 남부와 제주도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네, 하지만 막바지에 대마도를 지나며 급격히 세력이 약화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타파는 제주 산간에 최고 780mm의 물폭탄을 쏟아부은 비태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고 초속 42.2m의 돌풍이 폭우와 동반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막바지에 진로가 틀어지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해에 접어들며 일본 쪽으로 조금 진로가 꺾이며 대마도를 통과한 것입니다. 큰 섬을 지나며 급격히 약해진 태풍은 2배 가까이 빨라진 속도로 대한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바람이나 비가 영향을 주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 해일이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태풍 타파까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6개. 관측 이후 1950년, 1959년에 7개 이후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10월 태풍이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해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요. 북태평양 고기압치가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가 변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만일 태풍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016년 차바, 지난해 태풍 콩레이는 모두 10월 태풍이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달 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건물을 남북과 유엔사가 힘을 모아서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정전 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북한과 협력도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인 자유왕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북한군이 앉아있는 사다리를 우리 군 장병이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태풍 링링으로 부서진 판문점 건물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작업은 남북한군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도 함께 어울려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며 진행됐습니다. 유엔사는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 인원들과 함께 협력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우리에게 JSA가 북한, 유엔 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과 유엔사가 협력해 JSA 안에 있는 건물 보수 작업을 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인데 9.19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 조치의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공동경비구역에서 함께 보수 작업을 한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 차원에서 실무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JSA 남북 지역 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JSA 운영 규칙안 협의 작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 민간 관광객들의 자유왕래가 언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 달 말 북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면 관련 협의 역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으로 지칭한 류석춘 교수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진상조사에도 착수했는데 류 교수는 진위가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으로 지칭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본인 주장이 어떻게 됐든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아픔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신성한 강단에서 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고 한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학교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내 윤리인권위원회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언론과 학생회, 대학 당국이 강의 내용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는 말도 거듭되는 질문에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지 매춘을 권유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도 형사고발과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포장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분명한 명예훼손이고 인권에 대한 반하는 발언들이고요.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단체들도 류 교수의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 등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화성 한복판에 살던 이춘재가 연쇄살인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고도 용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당시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범죄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쇄살인 사건 당시 이춘재는 화성에 살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춘재를 조사까지 해놓고도 크게 의심하지 않은 대목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춘재에 대한 당시 조사 기록을 찾아내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범죄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일단 지리감에 빠져있다. 화성에서 좀 커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중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집에 살았으니까. 또 이춘재가 조사를 받고도 풀려난 배경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증거품에서 나온 혈액형과 이춘재의 혈액형이 달랐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팀은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시외버스 안내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988년 7번째 범행 직후에 용의자와 직접 마주쳐 몽타주 작성에도 도움을 준 만큼 해당 목격자의 등장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나 추가 제보 확보를 위해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번 화성 사건을 계기로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 보강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5명을 입건한 뒤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B양이 말다툼을 하다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SNS에 B양이 집단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밤사이에 12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품 보관 창고 상공을 날던 미군 헬기에서 가로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가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일부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헬기는 미 2 전투항공여단 소속으로 컨테이너 안에는 연료 펌프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문정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2대가 모두 파손됐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모래가 쏟아져 도로가 잠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의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포항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포항 지진이 정부의 잘못으로 빚어진 인재로 밝혀진 만큼 아직도 막대한 재산 피해와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환자와 착각을 했다는 건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서구의 유명 종합병원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엉뚱한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뒤였습니다. 그런 유의 사건이 있었다는 정도 말씀드리면 과실이죠, 과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7일.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임신부 A씨는 영양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낙태 수술을 당한 뒤였습니다. 다른 환자와 착각한 간호사와 의사가 이름 확인도 하지 않고 마취부터 수술까지 진행한 겁니다. 산부인과 특화병원으로 유명한 이 병원은 의료사고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지금 추측성으로도 써보기에는 저희도 좀 가능하거든요. 의료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대형 의료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무 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그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실로 본다면 과실의 정도가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중한 유형에 속하고 경찰은 간호사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가 액상형과 관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이 적절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올라서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정부는 다만 과세 형평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뿐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요즘 담배는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USB 저장 장치처럼 생긴 작은 기기에 니코틴이 든 용기를 끼워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세금이 너무 적게 붙는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낱개로 살 수 있는 최종 판매 형태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90% 수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외부 용역을 통해 다른 종류 담배 사이에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흡연 양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액상 니코틴 1ml는 일반 담배 12.5개비 가량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 개비에 붙는 세금을 계산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담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보니 정부도 이번 논의가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29일부터 대학별로 논술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수험생은 수능 성적이 아주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수능 3, 4등급도 논술로 서울 지역의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의 논술 전형 합격자 수능 성적이
예상외로 낮았던 대표적인 곳은 서울 한양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평균 2.9등급의 100분위 점수는 300점 만점에 241.8점으로 정시 지원 가능 점수인 286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7등급이었고 건국대는 2.6등급에 100분위 점수도 250점 언저리에 그쳤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2019학년도 논술 전형 지원자 2만 건을 분석했더니 수능 3, 4등급도 서울 지역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점수가 3, 4등급대 이하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중상위권 대학,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에서는 충분히 논술 자체 점수로서 합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성적이 200점대 이하인 수험생들도 논술 전형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문계 논술 전형 합계자의 경우 국어, 수학, 탐구 영역 100분위는 연세대가 27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순이었습니다. 자연계 역시 연세대가 수능 성적이 최고였고 중앙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가 뒤를 이었는데 정시 지원 점수대보다는 10에서 20점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선에서 논술로 낮은 수능 점수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지원 대학의 출제 경향에 맞춰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YTN 그로진입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은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6,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방은 또 올해 4분기엔 3분기보다 입주 물량이 줄고 내년엔 물량이 올해보다 5만 가구가량 감소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자동문의 버튼 위치를 앞으로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문이 고장이 나면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열어야 하지만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튼이 있어 무용지물이다 이런 민원이 현장에서 자주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2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졌던 위안부 기림비인데요. 미국 대도시에 세워진 첫 기림비라고 하죠. 건립 2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림비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위안부 기림비가 다소 외진 곳에 있는데 찾지 못하고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겼다고 하는군요. 이 자리에는 위안부 지원 활동을 벌이는 일본 학생들도 참석을 해서 연대와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한 사회학자의 발언과 대비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들려와 뉴스 큐레이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4.5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대전 13도, 광주는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